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일관성 없는 경기력은 시즌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결과로 입증됩니다. 공격에 일관성이 없다면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기 어렵고 화려한 공격력을 갖췄지만 수비가 불안정하다면 결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공격 수비 모두 큰 기복을 보이며 클롭 부임 이후 처음으로 유로파리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맨유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만큼 훌륭한 경기를 보이는 반면에 강등권 팀에 연달아 패배할 만큼 어처구니 없는 경기력을 보이며 일관성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보니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즌 새로운 미드필더 구성과 함께 2년간 영입한 공격수들과 합을 맞추고 다시 한번 새로운 클롭 2기의 출범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현재까지 공신력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 언급된 미드필더를 나열해보면 튀람, 코네, 흐라벤베르, 베이가, 라비아 이 중 01년생이 가장 높은 나이인 만큼 리버풀이 영입하려는 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젊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명확한 본인의 스타일과 특징을 갖춘 선수를 데려와서 높은 주급과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게 아닌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에 맞는 코칭을 통해 리버풀에 어울리는 선수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영입, 코칭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적인 금액이 오가는 이적 시장 속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석할 수도 있다 보니 이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다른 구단이 이랬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했겠지만 그간 리버풀이 데려와 성장시켰던 선수들의 대부분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팀에 큰 공헌을 했던 만큼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 보드진과 코치들이 어린 선수들의 어떠한 특징들을 살펴보며 영입하려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데 시간을 쓰셨으면 합니다. 결국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도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투박한 원석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만든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리버풀이 대체 왜 어리고 피지컬적이며 수비적인 성향을 갖춘 미드필더만을 찾고 영입하려고 하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수비 붕괴. 리버풀이 그간 지켜왔던 피르미누 마네가 동시에 이탈하는 것을 시작으로 핸더슨, 밀너, 바이날둠 수비 밸런스를 토대로 황금기를 이뤄냈던 미드필더의 노세와 이탈은 팀 전체 밸런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누군가 영입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영입되고 나서 전후반 가리지 않고 선수들의 간격, 압박 타이밍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당장의 문제를 가볍게 열거해보면 첫 번째로 최전방에서의 수비력 압박 문제, 두 번째로 미드필더 내 피지컬, 그라운드 경합에 능한 자원의 부족, 세 번째로 우측 센터백의 수비력, 라인 문제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엮여있다 보니 팀 전체 수비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당장 1번과 3번은 내부적인 훈련, 즉 조직력을 늘려나가며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그라운드 경합, 피지컬이 좋은 자원은 스쿼드 내 없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적 시장 내내 리버풀의 특성과 잘 맞는 수비적 성향의 선수를 찾고 있는 것이죠. 멀티성과 공수 밸런스 모두 갖춘 알리스터를 데려오며 어느 미드 조합이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리버풀에는 수비적인 성향의 미드필더가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죠. 3미드를 쭉 보시면 핸더슨, 파비뉴, 티아고, 알리스터, 엘리엇, 커티스 존스, 바세티치 직접적으로 수비 성향이 짙은 선수는 파비뉴밖에 없습니다. 바세티치의 경우 아직 1군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 볼 수 없는 선수이다 보니 제외시킨다면 6번 혹은 8번 자리에서 넓은 활동량을 갖춘 수비 성향의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밸런스 좋은 타입이 많을 뿐 직접적으로 수비, 볼순환, 볼운반, 그라운드 경합 어느 것 하나 완전히 특화된 타입이 없습니다. 티아고야말로 수비, 볼순환, 운반, 패싱 모두 능한 자원인데 경기장에서 꾸준히 뛰어주질 못하다 보니 플랜 A를 구성하는 데 있어 티아고를 고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스쿼드 내에서 불안정한 몇몇 선수를 제외하면 그라운드 경합이다 수비적인 헌신도가 높은 유형이 없습니다. 축구라는 게 플레이메이킹적인 요소, 특히 하이라이트나 스페셜을 보면 마지막 공격에 앞선 두 번의 패스 정도만 나오다 보니 화려한 어시스트, 득점을 하는 선수에 대한 환상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이널 키 패스가 이어지기 전 그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 패스, 드리블, 움직임, 그라운드 경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결국 수비, 즉 그라운드 경합에 있어 하락세가 돋보였기 때문이죠. 리버풀의 1차적인 수비는 최전방에서부터 이뤄졌지만 클롭 부임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22-23 시즌이야말로 최전방에서의 수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미드필더 수비진의 어이없는 실책이 컸던 시즌이기도 하지만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팀 단위의 압박 조직력이 워낙에 좋은 팀이라서 수비가 망가지더라도 디펜스 서드에 허용되는 패스의 숫자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19-20 시즌에서부터 지난 시즌까지의 결과를 살펴보죠. 상대가 특정 팀을 상대로 파이널
파이널 서드로 성공시킨 패스 횟수입니다. 19-20 시즌 맨시티 662회, 리버풀 667회, 2021 시즌 맨시티 707회, 리버풀 789회, 21-22 시즌 맨시티 590회, 리버풀 750회, 22-23 시즌 맨시티 651회, 아스날 778회, 브라이튼 782회, 리버풀 908회, 667, 789, 750, 908. 후방에서의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를 받은 2021 시즌에서도 이와 같은 기록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포워드의 잘못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전방과 미드필더 앞선에서의 압박, 그리고 수비적인 움직임이 줄어들며 직접적으로 디펜스 서드로 많은 패스를 허용했다 해석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결과물과 함께 수비까지 해야 하는 포워드 입장에서 꽤나 억울하겠지만 수비 라인을 높이는 리버풀과 같은 팀에서는 실점이 포워드의 탓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서 최전방에서의 압박 관련 어떤 변화가 있었나 살펴보죠. 21-22 시즌 리버풀은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90분당 압박 기록 1위, 90분당 압박 성공률, 즉 효율 1위. 최전방에서의 압박 능력을 조금 더 추가해보자면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팀이다 보니 1차적으로 빠져나오는 패스, 드리블을 차단하는 효율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자료를 살펴봅시다. 리버풀은 우측 살라 아놀드로부터 마무리되는 공격 작업이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우측에서의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측에서의 수비가 더 활발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제외해서 보더라도 리버풀은 최전방에서 모두 리그 평균 이상, 그리고 압도적인 수비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인을 높이 올릴 수 있었던 탓에 미드필더와 포워드가 하프라인 위 지점에서부터 상대의 1차 패스, 드리블을 원천 봉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디펜스 라인이 꽤나 내려갔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수비 문제도 있을 테고 전방에서의 압박 문제로 인해 라인이 점차 내려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즌을 포함한 4시즌간 경기장 모든 구역에서의 수비적인 행동 관련 지표를 봅시다. 리그 평균과 비교해서 더 많은 수비적인 행동을 한 구역일수록 빨간 색상을 띠게 됩니다. 지난 시즌을 보시면 그전과 다르게 경기장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구역에서 수비적인 행동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색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중앙 피르미누 혹은 조타가 출전하던 공간, 그리고 좌측 마네가 출전하는 공간. 오히려 수비 횟수가 늘어난 곳은 리버풀의 수비 우측 공간, 코나테, 마팁, 아놀드가 수비하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2021 시즌 후방 라인업이 완전히 무너지며 포워드에서부터 압박이나 수비 개념이 무의미하다 느끼던 시기보다 더 최악의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 보시면 됩니다. 미드필더의 줄부상도 줄부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수비를 해주던 피르미누, 마네의 이탈, 그리고 조타의 장기 부상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괜히 리버풀이 피지컬적인 미드필더를 데려와서 저 공간을 메꾸고 주전 공격수들의 프리시즌 훈련 시간을 늘려가며 전방에서의 압박, 수비 조직력을 다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시즌 아무리 플레이메이킹이 화려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비력을 중앙 지점에서 보여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시즌 후반기 누네스가 학포에게 밀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중앙 수비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리버풀이 피지컬적인 수비 능력을 갖춘 선수들, 그리고 볼음반에 능한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그간 피르미누 마네에게 가려졌던 포워드의 수비력을 미드필더에게 전담시키고 누네스, 디아스, 살라 세 선수에게 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더 요구하려는 깊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간 피르미누가 보여주었던 수비 범위, 그리고 디펜시브 능력을 한번 보시죠. 19-20 시즌 피르미누의 수비 반경입니다. 저 점이 찍힌 모든 곳이 수비적인 행동을 한 지점입니다. 사실상 이 선에서 마네, 살라, 아놀드, 로버트슨 등등 공격 옵션을 살려주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패스를 주었는지 알 수 있죠. 위치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리버풀을 떠나는 22-23 시즌까지 살펴보면 피르미누는 전방에서 모든 구역에서 수비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현재 리버풀에게 취약한 중앙 수비를 떡하니 자리잡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누네스의 수비력을 비판하는 자료가 아니라 피르미누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전 세계 어떤 공격수도 피르미누처럼 넓은 범위의 수비 반경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리버풀은 그러한 공격수를 잃었으니 수비 특혜를 받았던 공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겠죠. 하나 더 추가로 보다 직설적으로 현재 리버풀의 아쉬운 피지컬 이슈를 말해주는 기록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을 뺏으러 들어온 선수들을 상대로 경합에서 승리한 비율, 우측에 있는 스탯은 우리가 상대의 볼을 뺏으러 들어간 경합에서 승리한 비율입니다. 19-20 시즌 4년 전이죠. 이때는 우리가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피지컬적으로 지킨 행위나 상대를 빼앗는 행위나 모두 높은 위치에 해당됩니다.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점차 떨어집니다. 좌측에 있는 스탯을 보시면 4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대략 3%가량 감소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비율은 이번 시즌이 가장 높죠. 좋게 해석하면 볼을 잘 뺏었다는 얘기지만 리버풀 전체 시즌을 보셨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겠죠. 수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고 상대의 도전적인 패스가 많이 들어온 만큼 볼을 빼앗는 승률이 더 높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지난 시즌 리버풀이 반등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경기장 중앙 수비에 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비뉴나 센터백 주변
미드필더의 영향력도 컸지만 가장 충격적인 비율로 떨어진 위치는 최전방에서의 중앙과 좌측, 시즌 내내 불안정한 출전을 보였던 포워드 자리, 그리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죠. 어떻게 보면 파비뉴 입장에서 그간 피르미누, 마네가 보여준 수비적인 헌신도 혜택을 받다가 이번 시즌 갑자기 파이널 서드로 손쉽게 패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이 정도 압박으로 패스가 뻗어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전방에서 수비력이 흔들리니까 너무나도 쉽게 패스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누네스 디아스가 수비 훈련만 하더라도 마네, 피르미누와 같은 수비력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어떻게 해서든 피지컬적이며 높은 위치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전진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세도 데려오면 되는 거 아냐? 라이스 데려오면 되는 거 아냐? 바렐라 데려오면 되는 거 아냐?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 선수들이 리버풀에 와서 조금이라도 적응 못하고 부진했을 때 리버풀이 떠안아야 할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나 리버풀은 감독 코치단의 튜터링,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멘탈을 강하게 잡아줄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선수들이 여러 존재하니 굳이 팀에서 모시고 지내야 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와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클롭 아래에서 말 잘 듣고 핸더슨을 따라다니며 훈련하는 착실한 모범생을 찾는 것이지 자의식을 갖춘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에는 구성원 전체가 긍정적인 생각과 열심히 서로를 칭찬해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로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데에는 한 명의 부정적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긍정 행복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리버풀은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이라도 물 흐릴 것 같은 선수 혹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겁니다. 보석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원석을 데려와서 갈고 닦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수중에 1000억이라는 현금이 있어 보석을 그대로 사올 수도 있겠지만 원석을 정밀하게 세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의 보석을 사기 위해 1000억을 지출하는 것보다 여러 원석을 가져와서 세밀하게 다듬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리버풀과 클롭, 그리고 그의 코치진은 그동안 많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